달 전 한국 잠수함 한 척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진해를 떠나 약 2달간 1만 4천 킬로미터를 헤치고 캐나다 빅토리아 기지까지 갔던 거예요. 국산 잠수함으로는 최초의 태평양 횡단이었습니다. 캐나다 해군 장교가 직접 올라타서 녹슬지 않았고 공간도 넉넉하다고 감탄했고, 캐나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방송에 나와서 새 잠수함이 시급하다고까지 말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정도면 계약 거의 다 된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7월 6일 캐나다 헬리팩스 해군기지 마크 카니 총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독일 TKMS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한마디 60조 원짜리 결정이었습니다. 태평양까지 건너간 잠수함이 졌습니다. 성능도 밀리지 않았다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발표 다음 날부터 캐나다 언론이 술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승리를 자축하는 기사가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 이제 어떡하죠? 이런 곤란한 제목들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겼으면 캐나다도 독일도 얻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오늘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체 이 계약 무슨 계약이길래?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볼게요. 이번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이름은 CPSP, 규모는 60조 원, 잠수함 최대 12척, 건조비만 20조가 넘고 여기에 30년 동안의 유지보수 정비 비용까지 더하면 최대 60조까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조, 캐나다 입장에서는 그냥 쇼핑이 아닙니다. 캐나다 해군이 지금 굴리고 있는 건 1998년에 영국에서 중고로 사온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 그런데 이 4척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게 딱 한 척이에요. 나머지 셋은 수리 중이거나 고장 상태, 잠수함 부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는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북극해는 러시아, 중국이 어슬렁거리고 태평양, 대서양 양쪽 다 지켜야 하는데 정작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배는 한 척뿐인 상황. 이 상황에서 12척을 새로 채우겠다는 게 이 사업의 시작점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급해서 산 거네 싶으실 텐데요. 잠깐만요. 진짜 재밌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캐나다가 이 계약에 걸어놓은 조건,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바로 절충교역이라는 제도인데요. 영어로는 ITB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캐나다에 잠수함 팔아서 번 돈, 그 돈만큼을 그대로 캐나다 산업에 다시 쏟아부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기술을 넘기든, 캐나다 현지에 공장을 짓든, 캐나다 회사에 일감을 주든,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 금액의 100%를 캐나다에 되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100%. 이게 뭐랑 비슷하면요, 알바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그대로 사장님 다른 사업에 재투자해야 하는 조건. 딱 그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 기간도 만만치 않아요. 짧으면 20년, 길면 30년입니다. 배 넘겨주고 악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로도 수십 년간 캐나다 쪽에 계속 기술과 일감을 흘려보내야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절대 공짜로 굴러떨어지는 잭팟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십 년 동안 발이 묶이는 장기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진짜 궁금한 것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왜 떨어졌을까요? 먼저 캐나다 정부의 공식 코멘트부터 들어보죠. 카니 총리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수한 두 후보 사이에서 내린 어렵고 아슬아슬한 결정이었다. 두 후보 다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했다는 거예요. 이 말 그냥 정치인 립서비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방산업계 전문가들 분석도 비슷합니다. 성능도, 납기도, 경제적 제한도 밀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결과는 독일. 그럼 대체 뭐가 갈랐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나토. 캐나다가 가입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독일은 이 나토의 정회원이고 한국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친구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토 회원국끼리는 훈련도 같이 하고 정비 인프라도 공유하고 심지어 승조원까지 서로 빌려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같은 동아리 회원끼리 장비 돌려 쓰는 것처럼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굳이 새 친구를 사귈 필요 없이 이미 있는 동아리 안에서 해결하자는 계산이 선 거죠. 여기서 진짜 뼈아픈 대목이 나옵니다. 독일이 이 나토 카드를 얼마나 세게 써냐면요, 원래 자기 나라랑 노르웨이한테 가야 할 잠수함 생산 순번까지 캐나다한테 먼저 양보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TKMS는 원래 2036년까지 4척을 다 넘기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34년으로 2년이나 앞당기겠다고 다시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독일 자국목, 노르웨이 몫으로 배정돼 있던 잠수함을 캐나다한테 먼저 돌린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레스토랑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 다 뒤로 밀어내고 새 손님한테 먼저 서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나라, 자기 동맹국 목까지 양보하면서요. 한국이 그동안 자신 있게 내세웠던 빠른 납기라는 강점, 독일이 이 카드 한 장으로 정면에서 눌러버린 셈이죠.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잠깐 시기를 돌려서 지난해 11월로 가볼게요.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이었는데요. 여기서도 한국과 독일 둘 다 떨어졌습니다. 승자는 스웨덴. 그런데 스웨덴이 뭘로 이겼는지가 중요해요. 단순히 우리 유럽이니까 뽑아줘, 이런 감성파리가 아니었습니다. 스웨덴은 아주 구체적인 카드를 던졌어요. 새 잠수함이 도착하기 전까지 폴란드가 쓸 수 있도록 자기네 현역 잠수함 한 척을 임대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전력 공백을 실제로 메워주는 카드였던 거죠.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유럽, 나토권 잠수함 시장. 스펙 경쟁으로 승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능표만 들고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랑 같이 훈련하고 우리 동맹 안에서 움직이고 우리 공백을 메워줄 수 있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국의 실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애초에 경기장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억울하실 수 있는데요.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발표 당일 카니 총리가 마이크 앞에서 한 말 중에 다들 그냥 흘려들은 대목이 있어요.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한화오션과 즉시 협상을 개시할 권리를 캐나다가 갖는다고 총리가 직접 못 박은 겁니다. 이 대목 좀 이상하지 않나요? 승자를 발표하는 그 순간에 굳이 실패 시나리오까지 미리 대사로 준비해뒀다는 거잖아요. 보통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입장하는데 혹시 파혼하면 다음 후보는 이 사람입니다라고 미리 소개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들도 100%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럼 캐나다는 뭘 불안해하는 걸까요? 세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도함 리스크. 미국 스팀슨 센터라는 안보 전문 연구기관이 이 사업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잠수함은 신뢰할 수 있는 납기, 검증된 성능을 가진 모델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면 독일의 E12CD는요, 새로운 선체와 새로운 전투체계, 이 신형성 자체가 이 잠수함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해요. 어느 쪽이 더 불안하겠어요? 두 번째, 돈 문제. 60조짜리 잭팟을 터뜨렸는데 정작 회사 곳간 사정은 이상해졌습니다. TKMS의 상반기 잉여 현금 흐름 1년 전에는 플러스 7억 5,500만 유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7,200만 유로, 흑자에서 적자로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여기에 아직 확정 계약도 아닌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계약서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치명적인데요. 독일 전역에 잠수함 압력 선체를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엔지니어 몇 명인 줄 아세요? 4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400명을 유럽에 있는 모든 잠수함 프로그램이 동시에 노리고 있어요. 핵심 직군 채용에 걸리는 시간도 2020년엔 45일이었는데 2024년엔 127일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3배. 사람 구하는데 넉 달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독일 국내 호위함 사업, 쇠빙선 사업까지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조선소 생산 능력 자체가 포화 상태입니다. 계약은 따냈는데 정작 만들 손이 모자란 거죠. 여기까지가 독일 내부 사정이었고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캐나다도 만만치 않게 골치가 아파졌거든요. 발표 며칠 뒤 하나오션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추진하던 사업 하나가 조용히 멈춥니다. 모호크 칼리지, 온타리오 조선소랑 같이 짓기로 했던 조선인력 양성훈련센터 하나 측 캐나다 대변인이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냐면요. 전부 중단됩니다. 이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더 아픈 건 이겁니다. 올해 미국의 관세, 그리고 전기료 방식으로의 전환 여파로 캐나다 알고마 지역에서는 이미 철강 노동자 1,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지역에 다시 희망이었던 게 한화가 약속한 3억 4,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였어요. 이 돈으로 해고된 노동자 중 최대 500명을 다시 채용할 수 있을 거라고 캐나다 정부도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같이 날아갔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사실 이번 수주전 한국이 던진 카드가 잠수함 하나가 아니었어요. 팀 코리아 전략으로 정부까지 나서서 현대차 그룹의 수소 프로젝트까지 통째로 얹은 패키지였거든요. 별명이 프로젝트 비버였는데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액화수소 공장을 짓고 엘버타에 충전소 깔고 온타리오에 수소 트럭 공장까지 규모만 31억 캐나다 달러, 즉 잠수함 결과에 따라 이 프로젝트도 같이 움직이는 조건부 패키지였던 거예요. 그러니 잠수함이 떨어지자 이것도 함께 철회됐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캐나다 전역에 걸친 그림이었는데 한 번에 다 접힌 거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잠수함 사업 하나 떨어졌다고 잠수함만 안 오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훈련센터, 제철소 투자, 수소 프로젝트까지 패키지 전체가 캐나다에서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독일은 이겼는데 돈이 새고 있고 사람이 없고 조선소가 포화 상태입니다. 캐나다는 이겼다고 박수치고 싶은데 지역 경제는 오히려 구멍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로 누구 한 명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결과인가요?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갈 게 있어요.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두 후보 다 요구 성능을 충족했다고 밝혔다는 것. 이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나토권 국방조달 심사에서 한국 잠수함이 세계 최대 잠수함 제조사 중 하나인 TKMS와 대등하게 붙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능, 말로만 그친 게 아니었죠.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도산 안창호함이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까지 갔던 그 시연, 캐나다 해군 스스로 새 잠수함이 시급하다고 방송에서 말할 정도로 확실하게 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화오션은 완전히 밖으로 밀려난 게 아닙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즉시 재협상권을 갖는 예비 공급업체 지위, 이건 지금도 살아있는 카드예요. 계약 서명은 2027년 말이 목표입니다. 아직 도장 안 찍혔단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남는 건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한 첫 대등한 승부 그 자체입니다. 한국은 2011년에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한 적은 있지만 G7 국가 상대로 이 정도 규모의 수주전을 대등하게 끌고 간 적은 없었거든요. 이 트랙 레코드는 필리핀, 그리스,
사우디 같은 다음 시장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성능 보증 수표가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독일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긴 독일 회사는 지금 곳간 사정이 흔들리고 사람이 없고 조선소가 포화 상태입니다. 캐나다는 그 독일을 선택했지만 정작 자기 지역 경제에는 구멍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떨어졌지만 성능만큼은 확실하게 인정받았고 안전판 하나를 여전히 쥐고 있습니다. 이걸 승리와 패배 딱 두 단어로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승부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약 서명은 2027년 말, 그때까지 독일이 이 약속들 정말로 다 지킬 수 있을지 그게 다음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편에서는 한국이 이 경험을 들고 필리핀, 사우디 시장에서 어떤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지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